숨이 목에 걸리는 느낌이에요. 기도 협착과 호흡 문제. 어, 갑자기 숨이. 새벽 2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목을 감싸주는 70대 김할머니. 마치 누군가 목을 조르듯 답답하고 공기가 목 중간에서 막힌 듯한 느낌. 기침을 해봐도 시원하지 않고 물을 마셔도 소용없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했다가 큰 코 다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목에 걸린 듯한 숨막힘의 진짜 원인과 해결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 호흡 불편감. 폐만이 원인이 아닐 수도. 많은 분들이 숨이 차면 당연히 폐 문제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67세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처음엔 계단 오를 때만 숨이 찼어요. 나이 들면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밤에 누워 있는데도 목이 답답하고 마치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기침을 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침을 삼키려고 해도 뭔가 걸리적거리는 느낌만 들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3개월 동안 동네 병원을 전전했습니다. 폐 엑스레이, CT, 심지어 심장 초음파까지 찍었지만 모든 검사에서 정상이라는 결과만 나왔죠. 의사들은 나이 때문이니까 운동하시라,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이비인후과를 찾게 되었고 후두내시경 검사에서 드디어 원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후두개가 부어 있고 성대 주변에 염증이 있네요. 그리고 기도가 평소보다 많이 좁아져 있어요.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박 할아버지는 그동안의 답답함이 모두 풀리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호흡 불편감의 원인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폐 자체는 건강하지만 공기가 폐에 도달하기까지의 통로, 즉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매우 흔하거든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런 상부 기도 문제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호흡기내과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호흡 곤란 중 약 43%가 폐 질환이 아닌 상부 기도 문제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폐 검사만 받고 이상 없다는 말을 듣고 답답해 하시죠. 72세 최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숨이 차서 응급실에 3번이나 갔어요. 매번 산소 포화도도 정상이고 가슴 엑스레이도 깨끗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오면 또 숨이 막혀서 미칠 것 같았어요. 가족들은 제가 꾀병 부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고 정말 억울했습니다. 최할머니의 경우 결국 수면다원 검사에서 수면 중 기도 폐쇄가 발견되었습니다. 콧꼬리와 수면무 호흡이 심해지면서 낮에도 기도가 불안정해진 것이죠. 이렇게 밤의 호흡 문제가 낮의 증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기도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하는 증상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목에서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숨이 차는 경우. 둘째, 누워있을 때 숨이 더 막히는 느낌이 드는 경우. 셋째, 기침을 해도 가래가 나오지 않고 목만 아픈 경우. 넷째, 목소리가 쉬거나 변하면서 동시에 호흡 곤란이 있는 경우. 다섯째, 찬 공기를 마시거나 강한 냄새를 맡으면 즉시 기침이 나고 숨이 막히는 경우입니다. 숨이 차고 목이 꽉 막히는 이유.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면서 목이 꽉 막히는 느낌이 들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우리 기도의 구조와 노화 과정을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크게 상부 기도와 하부 기도로 나뉩니다. 상부 기도는 코, 입, 인두, 후두를 포함하고 하부 기도는 기관과 기관지를 말하죠. 젊을 때는 이 모든 부위가 탄력적이고 유연해서 호흡에 따라 적절히 확장되고 수축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여러 변화가 생기게 되어요. 75세 이 할머니의 경우를 자세히 보시죠. 밤에 누우면 목에서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마치 빨대가 중간에 꺾인 것처럼 공기가 제대로 안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옆으로 누우면 조금 나아지는데 등을 대고 누우면 정말 숨이 안 쉬어져요. 새벽에 깨서 앉아 있어야만 숨이 편해집니다.
이 할머니의 증상은 전형적인 기도 협착 증상입니다. 누운 자세에서는 중력 때문에 혀와 목 주변 조직들이 뒤로 밀려나면서 기도를 압박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목 근육이 강해서 이를 버텨내지만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약해지면 기도가 쉽게 좁아지게 되죠. 후두 연골의 변화도 큰 문제입니다. 후두는 목 앞쪽에 있는 연골로 만들어진 구조물인데 성대가 있고 음성을 만드는 곳이기도 하죠. 이 후두 연골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굳어지고 석회화됩니다. 마치 무릎 관절이 굳어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목소리가 예전만큼 크게 나오지 않고 오래 말하면 목이 아파요. 그리고 가끔 침을 삼킬 때 목이 걸리는 느낌이 들어요. 68세 김 할아버지의 하소연입니다. 이는 후두 연골의 경직과 주변 근육의 약화로 인한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더욱 심각한 것은 기도 점막의 변화입니다. 젊을 때는 기도 내벽이 촉촉하고 부드러운 점막으로 덮여 있어서 공기가 부드럽게 지나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침샘 기능이 떨어지고 기도 점막도 마르고 예민해집니다. 요즘 밤에 자다가 목이 말라서 자주 깨어요. 물을 마셔도 목 안쪽이 계속 마른 느낌이고 기침이 자꾸 나와요. 특히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면 더 심해져요. 74세 정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정할머니처럼 많은 시니어분들이 기도 건조증을 경험합니다. 마른 기도는 작은 자극에도 과민하게 반응해서 기침과 기도 수축을 일으킵니다. 마치 마른 나뭇가지가 바람에 쉽게 부러지는 것처럼 말이죠. 목 주변 지방의 증가도 문제가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은 줄어들고 지방은 늘어나는데 특히 목 주변에 지방이 쌓이면 외부에서 기도를 압박하게 됩니다. 이는 특히 수면 중에 더욱 심해지죠. 혈관의 변화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목 주변의 작은 혈관들이 나이가 들면서 탄력을 잃고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이로 인해 기도 주변 조직에 부종이 생기기 쉬워지고 이는 기도를 더욱 좁게 만듭니다. 감기만 걸리면 목이 엄청 붓고 한 달 넘게 기침이 계속돼요. 예전에는 일주일이면 나았는데 요즘은 회복이 너무 느려요. 71세 박 할아버지의 경험담입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염증 회복 능력이 떨어지고 한 번 생긴 기도 부종이 쉽게 가라앉지 않기 때문입니다. 3. 기관 협착의 흔한 원인. 기관 협착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를 통해 가장 흔한 원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한 원인은 위식도 역류 질환입니다. 69세 조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밤에 잘 때 가슴이 쓰리고 목으로 뭔가 올라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기침이 나기 시작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소화불량인 줄 알았는데 점점 호흡 곤란까지 생기더라고요. 조할머니는 위내시경을 받았지만 위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4시간 산도 검사에서 위산이 식도와 후두까지 역류하는 것이 확인되었죠. 위산은 강한 산성으로 후두와 기도 점막을 자극해서 염증과 부종을 일으킵니다. 이로 인해 기도가 좁아지고 특히 누워있을 때 더 심해지는 거예요. 약을 먹기 시작한 후 2주 정도 지나니까 밤에 기침이 줄어들고 목 막히는 느낌도 많이 나아졌어요. 이게 위 때문이었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조할머니는 위산 억제제 치료 후 호흡 증상이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갑상선 질환입니다. 73세 김 할아버지의 경우 목소리가 점점 쉬어지고 목 앞쪽이 뭔가 딱딱한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는데 기침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오히려 숨쉬기가 어려워졌어요. 초음파 검사 결과 갑상선이 크게 부어 있었고 기관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갑상선은 목 앞쪽, 기관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서 부어오르면 직접적으로 기도를 누르게 됩니다. 특히 갑상선 결절이나 갑상선염이 있으면 더욱 심해지죠. 갑상선 치료를 받고 나서야 숨쉬기가 편해졌어요. 목소리도 다시 나오기 시작했고요.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김할아버지는 갑상선 치료 후 기도 협착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는 성대마비나 성대 위축입니다. 76세 이 할머니는 처음에는 목소리만 변했어요. 바람 빠진 것처럼 힘없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숨쉬기도 어려워지고 특히 빨리 걸으면 숨이 차서 못 걷겠더라고요. 후두 내시경 검사에서 한쪽 성대가 마비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성대는 단순히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호흡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쪽 성대가 마비되면 기도가 충분히 열리지 않아서 호흡 곤란이 생기죠. 성대 마비 수술을 받고 나서 숨쉬기가 훨씬 편해졌어요. 목소리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이 할머니는 성대 치료 후 활동량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기관지 연화증입니다. 이는 기관지 연골이 약해져서 호흡 시 기관지가 찌그러지는 질환입니다. 72세 박 할아버지의 경우 숨을 들이쉴 때는 괜찮은데 내쉴 때 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면서 숨이 막혀요. 마치 풍선에서 바람이 새는 것 같은 소리예요. CT 검사에서 호흡 시 기관지가 50% 이상 좁아지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기관지 연화증은 특히 기침을 할 때나 힘을 쓸 때 더욱 심해집니다. 다섯 번째는 알레르기성 기도 부종입니다. 68세 최할머니는 봄철마다 목이 붓고 숨쉬기가 어려워져요. 눈도 가렵고 콧물도 나는데 목까지 막히니까 정말 답답해요. 알레르기 검사에서 꽃가루와 진먼지 진드기에 강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고 항히스타민제와 스테로이드 치료로 증상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약물 부작용입니다. 특히 혈압약 중 ACE 억제제는 마른 기침과 기도 부종을 일으킬 수 있어요. 74세 정 할아버지는 혈압약 바꾸고 나서 기침이 계속 나고 목이 아파요.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는데 약을 바꾸고 나서 증상이 사라졌어요. 이처럼 기관 협착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자세한 병력 청취와 적절한 검사가 필요하죠. 4. 노인성 천식과 기도 과민 반응. 많은 분들이 천식은 어린이나 젊은 사람들만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65세 이후에 처음 천식이 생기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를 노인성 천식 또는 성인 후기 발생 천식이라고 부르죠. 77세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평생 천식 같은 건 없었어요. 그런데 70살 넘어서부터 밤에 자다가 숨이 막혀서 깨는 일이 자주 생겼어요. 처음에는 심장 때문인가 싶어서 심장 검사도 다 받았는데 이상이 없더라고요. 한 할머니는 계속해서 가슴이 답답하고 목에서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기침이 계속 나와요. 특히 찬 바람을 쐬거나 청소할 때 더 심해져요. 감기약을 먹어도 낫지 않아서 정말 답답했어요. 폐기능 검사와 기관지 확장제 반응 검사를 받은 결과 전형적인 천식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천식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야 밤에 깨지 않고 잘 수 있게 되었어요.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몇 년을 고생했네요. 노인성 천식의 특징은 일반적인 천식과 다른 점이 많습니다. 첫째, 알레르기보다는 감염이나 위식도 역류, 약물 등이 원인인 경우가 많아요. 둘째, 증상이 천천히 진행되어서 초기에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다른 질환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진단이 복잡하죠. 71세 김 할아버지의 경우도 흥미롭습니다. 몇 년 전부터 감기에 자주 걸리고 한 번 걸리면 기침이 몇 달씩 계속됐어요. 병원에서는 감기 후유증이라고 하는데 기침약을 먹어도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김 할아버지는 감기에 걸릴 때마다 기도가 과민해지면서 천식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감염 유발성 천식이라고 하는데 노인들에게서 매우 흔한 패턴이에요.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기 시작하고 감기 예방에 더 신경 쓰니까 기침이 훨씬 줄어들었어요. 이제는 감기에 걸려도 예전처럼 오래가지 않아요. 기도 과민 반응도 나이가 들면서 특별한 양상을 보입니다. 젊을 때는 특정 알레르기 물질에만 반응하던 것이
나이가 들면서 거의 모든 자극에 과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74세 박할머니는 요리할 때 기름 냄새만 맡아도 기침이 나오고 숨이 막혀요. 향수 냄새, 담배 연기는 물론이고 심지어 찬 공기만 마셔도 목이 아파요.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모든 냄새가 다 자극적으로 느껴져요. 이런 증상을 비특이적 기도 과민성이라고 합니다. 기도가 전반적으로 예민해져서 작은 자극에도 수축하고 염증을 일으키는 상태죠. 특히 노인들은 기도 점막이 얇고 마르기 때문에 더욱 심하게 나타납니다. 치료도 젊은 사람들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약물 용량을 신중하게 조절해야 해요. 처음에 천식약을 먹고 나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약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79세의 이 할아버지의 경험담입니다. 둘째, 여러 약물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등을 함께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천식약물과의 상호작용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죠. 셋째, 흡입기 사용법을 반복해서 교육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흡입기 쓰는 법이 너무 어려웠어요. 손목 힘도 약하고 숨 조절도 잘 안 되고 간호사님이 몇 번이고 가르쳐 주셔서 겨우 익혔어요. 73세 최할머니의 말씀입니다. 환경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젊을 때보다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실내 공기질이 더욱 중요해지죠. 적절한 습도 유지, 정기적인 환기, 공기청정기 사용 등이 도움이 됩니다. 5. 기도건조증과 후두 과민성 증후군.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것이 바로 기도건조증입니다. 단순히 목이 마른 것을 넘어서 기도 전체가 메마르면서 생기는 다양한 증상들이 일상생활을 크게 방해하죠. 75세 송 할머니의 하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칼칼하고 마른 기침이 나와요. 물을 마셔도 목 깊숙한 곳은 여전히 마른 느낌이에요. 양치질을 할 때도 목이 따갑고 아침 식사 때 음식을 삼키기가 어려워요. 송 할머니는 하루 종일 물병을 들고 다닙니다. 조금만 말을 해도 목이 마르고 기침이 나기 시작해요. 특히 에어컨이나 히터가 있는 곳에서는 더 심해져요. 밤에 자다가도 목이 말라서 몇 번씩 깨어서 물을 마셔야 해요. 이런 기도 건조증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침샘 기능의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침 분비량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하루에 1에서 1.5리터의 침이 분비되지만 70세 이후에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죠. 둘째, 호르몬 변화의 영향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점막이 더욱 건조해집니다. 72세 정할머니는 폐경 후부터 입도 마르고 목도 마르고 눈도 건조해졌어요. 전체적으로 몸이 말라가는 느낌이에요. 셋째, 약물의 부작용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복용하는 혈압약, 항우울제, 항히스타민제 등이 침 분비를 억제합니다. 혈압약을 바꾸고 나서 입이 더 마르는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약의 부작용일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69세 김 할아버지의 경험입니다. 기도 건조증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른 기도는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건강한 기도 점막은 끈적한 점액으로 덮여 있어서 외부 병원체를 걸러내고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기도가 마르면 이런 방어 기능이 약해지죠. 감기에 자주 걸리고 한 번 걸리면 회복이 너무 느려요. 예전에는 며칠이면 나았는데 요즘은 한 달씩 기침이 계속돼요. 78세 윤 할아버지의 호소입니다. 건조한 기도는 감염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회복도 늦어집니다. 후두 과민성 증후군은 기도 건조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후두가 과도하게 민감해져서 작은 자극에도 기침, 목막힘, 쉰 목소리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에요. 66세의 조할머니의 경우를 보시죠. 전화 통화를 5분만 해도 목소리가 쉬어져요. 그리고 웃거나 하품을 하면
갑자기 기침이 심하게 나와서 숨이 막힐 것 같아요. 냄새에도 너무 민감해져서 향수나 세제 냄새만 맡아도 기침이 나요. 조할머니는 후두 내시경 검사에서 후두와 성대 주변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고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내시경만 넣어도 기침이 심하게 나온다고 후두가 많이 예민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후두 과민성 증후군의 특징적인 증상들을 정리해보면 첫째, 구글거리는 기침입니다. 일반적인 기침과 달리 목 깊숙한 곳에서 나는 거친 소리의 기침이에요. 둘째, 목에 뭔가 걸린 듯한 이물감입니다. 계속 뭔가 걸려있는 것 같아서 헛기침을 하게 되죠. 셋째, 목소리 변화입니다. 아침에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한참 말을 해야 겨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71세 박 할머니의 경험담입니다. 넷째, 연하곤란, 즉 삼키기 어려움입니다. 침이나 물을 삼킬 때 목에 걸리는 느낌이 들어요. 다섯째, 호흡곤란입니다. 특히 감정이 격해지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죠. 손자가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더니 갑자기 목이 조여오면서 숨을 쉴 수 없었어요. 응급실까지 갔는데 검사해보니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73세의 이 할머니의 경험입니다. 치료는 우선 기도 습도를 높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가습기 사용, 충분한 수분 섭취, 따뜻한 물로 가글하기 등이 기본이에요. 가습기를 켜고 자기 시작한 후로 밤에 기침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따뜻한 물에 소금을 조금 넣고 가글하니까 목이 한결 편해져요. 송 할머니의 후기입니다. 약물 치료도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스테로이드 비강 스프레이나 흡입제를 사용해서 기도 염증을 줄이고 필요시 기침 억제제나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기도 해요. 생활 습관 개선도 중요합니다. 금연은 필수이고 간접 흡연도 피해야 해요. 커피나 알코올은 기도를 더욱 건조하게 만들므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따뜻한 차나 물을 자주 마시세요. 목소리 사용법도 배워야 합니다. 언어치료사에게 발성법을 배웠더니 목이 덜 아프고 목소리도 더 오래 낼 수 있어요. 조할머니는 음성치료를 통해 후두 과민성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6. 마른 기침과 숨막힘, 구분이 필요한 시점. 많은 분들이 마른 기침을 단순한 감기 후유증이나 목 건조 때문으로 생각하시는데 때로는 심각한 호흡기 질환의 신호일 수 있어서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74세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3개월 전부터 마른 기침이 계속돼요. 가래는 전혀 나오지 않고 목만 아파요. 기침약을 먹어도 별로 효과가 없고 밤에 더 심해져서 잠을 제대로 못 자겠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 후유증으로 생각했지만 기침이 2달 이상 지속되면서 체중도 3kg이나 빠졌습니다. 식욕도 없고 기운도 없어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기침 때문에 말하기도 힘들어요. PET 검사 결과 간질성 폐렴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폐포 주변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초기에는 마른 기침으로 시작되지만 점진적으로 호흡곤란이 심해집니다. 진작 정밀 검사를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단순한 기침이라고 생각해서 늦었네요. 한 할아버지는 조기 치료를 시작한 후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지만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단순한 기침이 아닌 심각한 질환을 의심해야 할까요? 첫 번째 경고 신호는 기침의 지속 기간입니다. 일반적인 감기 기침은 2에서 3주면 호전되는데 8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은 만성 기침으로 분류되고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72세 김할머니는 6개월째 기침이 계속돼요. 처음에는 가래가 조금 나왔는데 요즘은 마른 기침만 나와요. 기침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갈비뼈 주변이 결리는 것 같아요. 김할머니의 경우 폐결핵이 발견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져 결핵이 재활성화된 경우였죠. 결핵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도 결핵이 있나 싶었는데 노인들에게는 의외로 흔하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경고 신호는
기침과 함께 나타나는 다른 증상들입니다. 체중 감소, 야간 발한, 발열, 가슴 통증 등이 동반되면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해요. 69세 박할아버지는 기침하면서 가끔 피가 섞여 나와요. 양은 많지 않지만 휴지에 빨간 점들이 보여서 걱정돼요. 그리고 요즘 밤에 식은땀을 많이 흘려요. 객혈, 즉 기침할 때 피가 나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양이 적더라도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해요. 박 할아버지의 경우 폐암 초기 단계에서 발견되어 수술로 완치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기침의 양상 변화입니다. 처음에는 목이 간지러워서 헛기침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기침할 때마다 온몸이 떨려요. 기침 발작이 시작되면 몇 분 동안 멈추지 않아서 숨이 막힐 것 같아요. 76세 최할머니의 호소입니다. 기침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거나 발작적인 기침이 나타나는 것도 주의해야 할 신호입니다. 최할머니는 기관지 확장증으로 진단되었고 적절한 치료로 기침이 많이 줄었어요. 네 번째는 호흡 곤란의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계단을 오를 때만 숨이 찼다가 점점 평지를 걸을 때도 나중에는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차게 되면 심각한 상황이에요. 처음에는 시장 가는 길에만 숨이 찼어요. 그런데 요즘은 집안에서 걸어 다닐 때도 숨이 차고 누워 있을 때도 답답해요. 밤에는 베개를 높이 베고 자야만 숨이 편해요. 78세 정 할아버지의 경험담입니다. 정 할아버지는 신부전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심장이 약해지면서 폐에 물이 차서 호흡 곤란이 생긴 것이죠. 심장 치료를 시작한 후 호흡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다섯 번째는 약물에 대한 반응입니다. 일반적인 기침약이나 감기약으로 전혀 호전되지 않는 기침은 다른 원인을 의심해 봐야 해요. 석 달 동안 기침약을 바꿔가며 먹었는데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71세 윤 할머니는 결국 폐섬유화증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여섯 번째는 기침이 나타나는 시간과 상황입니다. 특정 시간대에만 기침이 심해지거나 특정 자세에서만 기침이 나는 경우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해요. 새벽 3에서 4시쯤 되면 항상 기침이 심해져서 깨어요. 일어나서 앉아 있으면 조금 나아지는데 다시 누우면 또 기침이 나와요. 이런 패턴은 신부전이나 위식도 역류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력도 중요합니다. 가족 중에 폐암, 결핵, 천식 등의 병력이 있다면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해요. 조기 발견이 치료 결과를 크게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7. 기관지 확장제 복용 시 주의사항. 기관지 확장제는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폐 질환 환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약물입니다. 하지만 노인분들이 사용할 때는 특별한 주의사항들이 있어서 올바른 사용법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73세 이 할아버지의 경험담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천식 진단을 받고 흡입기를 처방받았어요. 처음에는 사용법이 어려워서 제대로 못했는데 간호사님이 여러 번 가르쳐 주셔서 겨우 익혔어요. 그런데 약을 쓰고 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려서 걱정됐어요. 이 할아버지가 경험한 증상은 기관지 확장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입니다. 특히 베타이 작용제라는 종류의 약물은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동시에 심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노인분들은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용량을 줄여주시고 다른 종류의 약도 함께 처방해 주셨어요. 그 후로는 부작용이 많이 줄었어요. 이 할아버지는 적절한 용량 조절로 안전하게 약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관지 확장제의 종류별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속효성 베타이 작용제살부타몰, 테르부탈린 등은 급할 때 사용하는 응급약입니다. 숨이 막힐 때 이 약을 쓰면 10분 정도면 숨이 편해져요. 하지만 너무 자주 쓰면 안 된다고 해서 정말 필요할 때만 써요. 68세 김 할머니의 경험입니다. 이런 속효성 약물은 하루에 4회 이상 사용하면 천식이 잘 조절되지 않는다는 신호이므로 의사와 상담해서 치료를 조정해야 해요.
처음에는 하루에 6에서 7번씩 썼는데 의사 선생님이 예방약을 추가해 주시고 나서는 일주일에 한두 번만 써도 돼요. 둘째, 장요성 베타이 작용제 포르모테롤, 살메테롤 등은 예방 목적으로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약입니다. 76세 박 할아버지는 아침 저녁으로 규칙적으로 써야 한다고 해서 알람을 맞춰놓고 빼먹지 않고 사용해요. 덕분에 밤에 숨이 막혀서 깨는 일이 거의 없어져요. 하지만 이런 장요성 약물은 반드시 스테로이드와 함께 사용해야 해요. 단독으로 사용하면 오히려 천식이 악화될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기관지 확장제만 썼는데 스테로이드 흡입제를 함께 쓰기 시작하니까 훨씬 안정됐어요. 셋째, 항콜린제 티오트로피움, 이프라트로피움 등은 특히 만성폐 쇄성폐 질환 환자들에게 효과적입니다. 71세 조 할아버지는 이 약을 쓰기 시작하고 나서 가래가 줄어들고 기침도 많이 나아졌어요. 하루에 한 번만 써도 하루 종일 효과가 지속돼서 편해요. 하지만 항콜린제는 입이 마르고 변비가 생길 수 있어서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해요. 약 쓴 후에 입이 너무 말라서 물을 자주 마셔야 해요. 그리고 변비도 생겨서 유산균을 함께 먹고 있어요. 흡입기 사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 사용하면 약물이 제대로 폐에 도달하지 않아서 효과가 떨어져요. 가장 흔한 실수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흡입 속도가 너무 빠른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후하고 세게 빨아들였는데 그러면 약이 목에만 달라붙고 폐로 안 들어간다고 해요. 천천히 깊게 들이마셔야 한다고 배웠어요. 74세 정할머니의 경험입니다. 둘째, 약물 분사와 흡입 타이밍이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손목 힘이 약해서 약을 누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조기구를 사용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스페이서라는 걸 끼우니까 훨씬 쉬워졌어요. 79세 윤 할아버지는 보조기구 사용으로 약물 사용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셋째, 사용 후 입 헹구기를 깜빡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스테로이드 흡입제를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입을 헹궈야 구강 칸디다증을 예방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귀찮아서 안 했는데 입안이 아프고 하얗게 곰팡이가 생겨서 깜짝 놀랐어요. 그 후로는 꼭 헹궈요. 약물 보관도 신경 써야 합니다. 흡입기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실온에 보관해야 해요. 여름에 차 안에 놔뒀더니 약이 변질됐는지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 후로는 항상 가방에 넣고 다녀요. 정기적인 점검도 필요합니다. 3개월마다 병원에 가서 흡입기 사용법을 다시 점검받아요. 혼자서는 제대로 하는지 확신이 안 서거든요. 이런 정기적인 교육이 치료 효과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8. 호흡 재활 운동이 필요한 분들. 많은 분들이 약물 치료만으로 호흡기 질환을 관리하려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적절한 운동과 재활이 약물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특히 노인분들에게는 호흡 근육 강화와 폐 기능 유지를 위한 체계적인 운동이 필수적이에요. 77세 한 할머니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천식 진단을 받고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서 집 밖으로 나가기가 무서웠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호흡 재활 프로그램을 권해주셔서 참여하게 됐어요. 한 할머니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미 숨이 차는데 운동을 하라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고 제 수준에 맞는 운동을 가르쳐 주셔서 따라해 봤어요. 첫 주에는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간단한 호흡 운동부터 시작했습니다.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연습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것도 힘들었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조금씩 편해지더라고요. 두 번째 주부터는 상체 운동을 추가했습니다. 팔을 위로 올리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리면서 내쉬는 동작을 반복했어요. 가슴이 넓어지는 느낌이 들면서 호흡이 더 편해졌어요. 3주 차에는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분도 못 걸었는데 매일 조금씩 시간을 늘려서 지금은 20분 정도 걸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계단을 오를 때 예전만큼 숨이 차지 않아서 신기해요.
호흡 재활 운동이 특히 필요한 분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 환자입니다. 72세 김할아버지는 담배를 40년 피우다가 COPD 진단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약만 먹으면 될 줄 알았는데 운동을 병행하니까 훨씬 좋아졌어요. 김할아버지는 특히 호흡근 강화 운동에 집중했습니다. 풍선 불기, 호흡기 사용하기 등을 매일 했어요. 처음에는 풍선도 제대로 못 불었는데 지금은 큰 풍선도 불 수 있어요. 둘째, 수술 후 회복 중인 환자들입니다. 75세 박 할머니는 폐암 수술 후 호흡 재활을 받았어요. 수술 후에 폐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숨쉬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재활 운동을 꾸준히 하니까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어요. 박 할머니는 특히 가래 배출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수술 후에 가래가 많이 생겼는데 특별한 자세와 호흡법으로 가래를 뱉어내는 방법을 배웠어요. 덕분에 폐렴 없이 잘 회복됐어요. 셋째, 장기간 입원으로 인해 체력이 떨어진 분들입니다. 69세 이 할아버지는 코로나19로 한 달간 입원한 후 심한 호흡 곤란을 겪었어요. 입원 중에 거의 누워만 있었더니 근육이 다 빠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서 힘들었어요. 이 할아버지는 단계적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회복했습니다. 침대에서 할 수 있는 운동부터 시작해서 앉기, 서기, 걷기 순서로 점진적으로 늘려갔어요. 3개월 후에는 거의 예전 수준으로 회복됐어요. 넷째, 신부전 환자들입니다. 78세 조 할머니는 심장이 약해져서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어요. 하지만 심장 재활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체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조 할머니는 맥박을 체크하면서 안전한 범위 내에서 운동했습니다. 운동 전후에 항상 맥박을 재고 너무 높아지면 쉬도록 배웠어요. 처음에는 번거로웠지만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호흡 운동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식 호흡입니다. 한 손은 가슴에, 다른 손은 배에 올리고 호흡하면서 배 위에 손만 움직이도록 연습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익숙해지니까 숨쉬기가 훨씬 편해졌어요. 74세 정 할아버지의 경험입니다. 둘째, 입술 오므리기 호흡법입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술을 오므린 채 천천히 내쉬는 방법이에요. 기도 압력을 높여서 호흡이 더 효과적이 된다고 해요. 셋째, 계단 오르기 연습입니다. 집안 계단을 이용해서 매일 조금씩 오르는 연습을 해요. 한 계단씩 오를 때마다 호흡을 조절하는 법을 배웠어요.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욕심을 내서 많이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숨이 더 차고 힘들어졌어요.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면서 천천히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한 할머니의 조언입니다. 운동할 때 주의사항도 알아두세요. 운동 중에 어지럽거나 가슴이 아프면 즉시 중단해야 해요. 그리고 운동 전후에 충분한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하는 것이 부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숨이 목에 걸리는 느낌의 다양한 원인과 해결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치료 가능한 여러 질환들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입니다. 81세 최 할머니는 2년 동안 숨이 막혀서 고생했는데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하니까 이제는 손자들과 공원 산책도 할 수 있어요. 진작 병원에 갔으면 좋았을 텐데 나이 들면 그런가 보다 하고 참았던 게 후회돼요. 증상을 무시하지 마시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2주 이상 지속되는 마른 기침, 밤에 숨이 막혀서 잠에서 깨는 경우, 계단 오르기가 예전보다 힘들어진 경우, 말할 때 중간중간 숨을 고르게 되는 경우, 누워있을 때 숨이 더 답답한 경우입니다. 83세 박 할아버지는 의사 선생님이 나이를 핑계대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80대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활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요. 정말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 개선도 중요합니다. 금연은 필수이고
적절한 실내 습도 유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분 섭취 등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호흡기 건강을 체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호흡기내과 또는 이비인후과 진료 타이밍. 많은 분들이 언제 병원에 가야 할지 망설이시는데, 호흡 관련 증상은 빠른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므로 다음 기준을 참고하세요. 즉시 응급실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심한 호흡 곤란이 생긴 경우,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차고 말하기 힘든 경우, 입술이나 손톱이 파랗게 변하는 경우, 가슴 통증과 함께 호흡 곤란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응급실로 가세요. 75세의 김할머니는 새벽에 갑자기 숨이 막혀서 깼는데 앉아도 서도 숨이 안 쉬어졌어요. 가족들이 119를 불러서 응급실에 갔더니 신부전이라고 하더라고요. 빨리 치료받아서 다행이었어요. 일반 외래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2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호흡곤란, 목소리 변화와 함께 나타나는 호흡 문제, 특정 자세나 시간에 반복되는 증상,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증상들입니다. 호흡기내과와 이비인후과 중 어디를 먼저 방문할지도 고민이 되시죠? 기본적으로는 호흡기내과를 먼저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와 기관지 전반에 대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필요시 다른 과로 연결해 주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다음 증상들이 있다면 이비인후과를 먼저 고려해 보세요. 목소리 변화가 주된 증상인 경우, 삼키기 어려움이 동반된 경우, 목 앞쪽에 덩어리가 만져지는 경우, 코막힘과 함께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입니다. 78세 이 할아버지는 목소리가 변하면서 숨쉬기가 어려워져서 이비인후과에 갔더니 성대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후두내시경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검사를 받기 전에 준비할 것들도 있어요.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어떤 상황에서 악화되는지, 복용 중인 약물 목록, 과거 병력 등을 미리 정리해 두시면 진료에 도움이 됩니다. 메모지에 언제부터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적어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진료 보기 편하다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72세 정할머니의 경험담입니다. 정기 검진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증상이 없어도 65세 이후에는 매년 흉부 X선 촬영과 폐기능 검사를 받는 것이 좋아요.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질환들이 많거든요. 마지막으로 병원 방문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이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세요. 적절한 치료로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호흡기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전문의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호흡으로 활기찬 노년을 보내세요.